안녕하세요. 아직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남아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끝에 지금은 많이 극복했는데요. 원래 전 제 인생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심해졌었어요. 사람의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싶어 사건 당시엔 정말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당시 제 마음을 찢어놓았던 짐승들과 그들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친구, 동생 혹은 내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부모님은 일평생 저와 누나를 따뜻한 애정으로 키워주셨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땐 저희 집 분위기가 마냥 밝진 않았었어요. 함께 살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거요. 난 아직도 애미 네 얼굴만 보면 천불이 난다. 내가 내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우리 아들을 얼마나 금이 어기야 키웠는데. 근데 어디 출신도 근본도 모르는 니까짓게 우리 아들 옆자리를 꿰찼냐 말이야. 아버진 할머니께 맞서며 항상 저희 어머니 편을 드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분가 이야기도 많이 꺼내셨는데 끝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길 원한 사람은 어머니였죠. 날 싫어하시긴 해도 평생 혼자 당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잖아. 요즘 몸도 많이 약해지셨는데 우리가 분가하면 많이 외로우실 거야. 그리고 난 사실 어머님 좋아. 아무리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더라도 어쨌든 내 시어머니고 부모님이잖아. 난 어머니란 존재가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된 느낌이야. 난 딱 남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 8살 때인가 부모님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머니의 말은 잘하면 잘할수록 제 가슴 속에 측은지심을 키우더군요. 어머니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죄송스러웠지만 평생 고아로 자라며 평범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의 할머니에 대한 외사랑은 결국 할머니 가시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던 할머니는 결국엔 어머니를 인정하고 잘해주셨어요. 보살도 너만한 보살은 없을 거다. 내가 인정하마. 무조건 부모님 안 계시고 배운 거 없다고 사람 인성이 나쁘진 않다는 거 말이야. 다 내 아집이고 편견이었다. 미안했다, 아가.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의식을 잃기 전까지 꼭 붙잡고 있던 손도 아버지나 저나 누나의 손이 아닌 바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분이었어요. 성철이 직장은 다닐만 하냐? 그래, 월급은 많이 받아? 좀 부족하면 이 외삼촌이 오랜만에 용돈 좀 주랴? 아이고 형님, 장가 가서 애 낳아야 될 수염 시커먼 놈한테 무슨 용돈이에요? 내 동생이 낳은 자식이어서 그런가 내 눈엔 우리 딸내미들보다 자네 애들이 훨씬 아이 같아 보여, 김서방. 그런 엄마에겐 위로 형제가 둘 계셨습니다. 저희 외삼촌과 이모였죠. 사촌형 누나들이 커가며 저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두 분은 저희 어머니와 정말 우애가 좋으셨어요. 저희에게도 아주 잘해주셨고요. 전 두 분이 당연히 저희 어머니와 친남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라면서 들은 바론 두 분은 어머니와 보육원에서 만나 친남매처럼 자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와 이모, 외삼촌을 보며 자라왔던 전 자연스레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단 핑계로 봉사를 잘 나가지 못했지만 후원과 기부만큼은 꾸준히 했었죠. 그런 전 30대 중반의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지인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였던 그 여잔 보육원에 기부와 후원을 한다던 제 말에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성철 씨 쉬는 날 주로 뭐 하세요? 전 운동 가거나 부모님하고 주로 시간 보내요. 누나가 작년에 결혼해서 부모님이 은근히 쓸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효자시다. 그리고 또요? 또요? 가끔 친구들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은 봉사도 가고요. 게을러서 자주 못 가지만요. 봉사요? 무슨 봉사요? 아, 그냥 보육원에 가끔 가고 있어요. 자주는 못 가고요. 평소엔 기부랑 후원만 조금씩 하는 편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요. 정말 멋지세요. 사실 첫 만남부터 이런 말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제가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그 여자의 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편견은 없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서요. 그때 제게 호감을 가졌다던 그 여잔 제게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하더군요. 저 또한 웃는 모습이 예뻤던 그 여자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2년 뒤엔 우리를 부부의 연으로 엮어주었어요. 지연아, 어때? 음식은 입에 맞니? 아, 여기 배추쌈도 좀 싸먹어봐. 배추가 아주 달어. 아니다. 그냥 내가 하나 싸줄게. 자, 아, 음, 어머님이 직접 싸주신 쌈이라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성철 씨도 성철 씨지만 전 시부모님 복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결혼 전부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갓난아이 시절에 보육원에 버려져 친부모의 얼굴도 모른다는 아내의 말에 어머니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버지도 누나 내에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잘해줬지만 단연코 아내에게 제일 잘해준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처음엔 날 좀 싫어하셨지만 나중엔 본인 자식보다도 더 날 아껴주셨단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텅 빈 것 같았던 내 마음을 어찌나 꽉꽉 메워주던지 이젠 내가 내 어머니께 받았던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잔뜩 주마. 저희 부모님은 누나 때처럼 저희가 결혼할 때도 집값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머니는 아내를 데리고 직접 돌아다니며 결혼 선물도 사주셨어요. 고급 정장과 비싼 가방을요. 어머니 결혼할 때 챙겨줄 친정 엄마가 없다는 게 가장 서러우셨다면서요. 게다가 혼수도 거의 대부분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죠. 너희들 돈은 그냥 집값에 전부 보태라.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싸니? 우리가 돈 보태준다고 해도 많이 부족하잖니? 혼수를요? 그건 제가 해와야 하는 건데. 됐어. 너 모은 돈도 많이 없다며. 난 뭐 결혼할 때 뭐라도 해왔는지 아니? 성인 되자마자 아무 도움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안다. 적게나마 돈을 모았다는 자체로도 난 그저 네가 기특해. 이건 우리 아들이 아니라 지연이 널 위해서 도와주는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하렴. 이제 넌 우리 딸이나 다름없잖니. 부모님은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죄송해하던 아내를 위해 인심을 쓰셨던 겁니다. 아내도 저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부모님 덕에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우린 자가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한 후에도 어머닌 정말 아내에게 잘해주셨어요. 아내는 결혼한 지 거의 넉 달 만에 임신했는데요. 그때 저보다도 더 아내를 살뜰히 챙겨준 분도 바로 어머니였어요. 얘 성철아, 이거 튼살 크림인데 새아가 배에 자주자주 네가 직접 발라줘. 여자 배에 튼살 생기면 평생 스트레스야. 새아간 친정이 없으니까 네가 2배, 3배로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알지? 새아가 네가 먹고 싶다던 딸기 아이스크림 사왔다. 성철아, 네 건 다른 맛으로 몇 개 사왔으니까 딸기 아이스크림은 아가 다 줘라. 알았지? 아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
우린 부모님 댁에도 자주 갔었는데요. 어머니 또한 아내를 들여다보러 종종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내가 불편해하진 않았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머니가 오시면 가지 말고 자고 가시라고 아이처럼 조르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였죠. 넌 내 앞에선 꼭 타서사 어린애처럼 굴더라. 다음에 그러자꾸나. 네 시아버지 나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저희 어머닌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을 때도 손주보단 아내를 더 먼저 보려고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진 잠시 작은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셨을 때라 바로 며느리와 손주를 보러 오지 못하셨지만요. 어머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굴에 실핏줄 다 터진 것 좀 봐.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래, 어디 다른 문제는 없대? 불편한 데는 없고? 제가 곁에 있었건만 아낸 어머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아내 말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보단 어머니가 더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아껴주신 만큼 아내도 저희 어머니를 정말 친엄마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 가족과 잘 지내주는 아내에게 저도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내이지만 저는 저희 아들을 아주 많이 아꼈어요. 여보, 지석이 이 녀석 손가락 발가락 꼬물거리는 것 좀 봐. 어떻게 저 조그만 게 자기도 사람이라고 저렇게 꼬물딱대지? 여보, 지금 우리 지석이가 아빠라고 한 거 들었어? 나한테 아빠래, 아빠. 아이,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됐는데. 저 조그만 것이 제 핏줄이라고 생각하니 어떨 땐 가만히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처자식과 결혼한 지 3년 뒤엔 잠시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부산지사로 발령이 나버렸거든요. 올해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부산에 가 있어야 했죠. 미안해. 당신이랑 애만 두고 가서 마음 같아선 그냥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럼 내 직장은 어쩌고 육아휴직까지 눈치 안 보고 쓰게 해준 고마운 회사인데 난 우리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단 말이야. 애도 갑자기 환경 바뀌는 것보단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고 어차피 내년이면 다시 돌아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가면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 그렇게 아내와 전 잠시 주말 부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아내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 어머님 아버님 댁에 저녁 먹으러 왔어. 지석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같이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여보, 나 지금 회식 중이야. 진짜 못 빠질 회식이 있는 날이었거든. 다행히 지석인 어머님 아버님이 어린이집에서 데려다가 하룻밤 시댁에서 재워주신대. 진짜 두 분은 내 구세주라니까.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도 바쁘고 몸도 너무 피곤해 솔직히 매주 서울의 집에 가지 못했어요. 가끔은 2, 3주에 한 번씩 집에 가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최대한 자주 서울로 아내와 아이를 보러 가려고 노력했죠. 한 번 가서 아내와 아이 얼굴을 보고 오면 다시 부산 생활을 해낼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로 쓸쓸한 부산 생활을 버티던 제게 어느 날부터 아내를 향한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제가 부산으로 발령난 지 몇 달 정도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에? 이게 뭐야? 웬 면도기? 그날 전 2주 만에 집에 갔었는데요. 화장실 구석에 웬 면도기가 있더군요. 제 면도기는 아니었기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아내는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제 손에서 면도기를 빼앗아 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당신 거라고? 어,
여자도 겨드랑이나 다리 같은데 제모 필요한 거 몰라? 내가 깜빡하고 못 치운 거야. 부끄러워. 여성분들도 제모하는 거 저도 다 알죠. 누나도 있고 아내와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평소 제가 봤던 아내의 여성용 면도기가 아니었기에 의아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이후 몇 번이나 자꾸 제 것이 아닌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여보, 이거 웬 남자 속옷이야? 내 건 아닌데? 어? 아, 그거 당신 주려고 내가 산 거야. 당신 이번 주에 온다길래 미리 한번 빨았지. 그래? 그런 거 치곤 좀 입던 것처럼 해져 보이는데? 뭐? 그런 불량인가 보다. 에이, 택도 뗐는데 다음 주에 가서 따져서 환불받아야겠어. 어느 날엔 전 아내가 건조기에 돌려놓은 일주일치 빨래를 꺼내 개고 있었습니다. 제 건 확실히 아닌 남자 속옷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저 주려고 산 불량품인 것 같다며 역시나 제 손에서 그 속옷을 확 빼앗아 갔어요. 또 어느 날엔 사용감이 좀 있어 보이는 칫솔을 발견했는데 아낸 친구가 사정이 있어 한 이틀 자고 갔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상해. 원래 잘 당황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의심스럽게 말을 더듬지? 핑계도 영 못 믿었고 설마 집사람이 설마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과 아내의 반응이 몇 달간 계속되니 자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의심이 피어오르더군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망설여졌고요. 아내가 진짜 바람이 났다면 제가 물어본다고 고지고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작은 CCTV를 집에 설치해 보기로 했어요.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엔 제 괜한 의심이 어쩌나 싶어 자괴감도 들고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죠. 그래도 전 제발 제 오해이길, 이 일의 마무리가 제 잘못으로 끝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일에 집중도 잘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에 전송되던 CCTV 화면을 지켜본 결과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아우, 피곤해. 그래도 오늘 우리 지석인 어머님, 아버님이 시댁에 데려가서 봐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오빠랑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낼 수 있겠다. 오랜만에 오빠 오토바이 타고 한 드라이브도 정말 재밌었어. 그지? 차도 좋지만 이 오토바이가 주는 해방감은 또 다르다 이거야. 애도 없는데 우리 진하게 뽀뽀나 할까? 아이, 몰라. 그날 일찌감치 퇴근한 전 집에서 CCTV 화면을 틀어놓고 씻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퇴근하기 전이라 화면 속 집안은 조용했죠. 그런데 제가 옷을 막 벗으려던 찰나 화면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씻을 준비를 멈추고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요. 그곳에선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온 건지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낸 제 의심대로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아내와 진한 스킨십을 하던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난 그 남자는 저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 친오빠나 다름없다던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랐던 오빠였죠. 아낸 그 남자를 저와 연애하던 시절부터 제게 소개시켜줬거든요. 인사해. 나한텐 딱 피만 안 섞였지. 진짜 친오빠 이상인 사람이야. 오빠, 여긴 내 남자친구 성철 씨. 반갑습니다. 문동훈입니다.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자랑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혹시 저에 대한 괜한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지연이 얘가 보육원에 들어온 갓난쟁이 시절부터 직접 얻고 서툴게 기저귀도 갈아줬던 사람이에요. 우린 진짜 친남매나 다름없는 사이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형님에 대한 얘긴 저도 지연 얘기 몇 번 들었었어요. 말씀대로 지연이를 보육원에서 업어 키워준 진짜 고마운 분이라고요.
저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내처럼 고작 2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던 그 남잔 아내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머리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묶어주고 아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고아라고 놀림을 받기라도 하면 달려가서 전부 때려 눕혀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줬던 사람도 사회 초년생이던 아내가 실수로 사기를 당했을 때 급한 돈을 빌려줬던 사람도 모두 그 남자였다고 아내는 말했었죠. 우리 오빠가 직장만 좀 진득하게 못 다녀서 그렇지 속 알맹이는 천사야, 천사. 야, 아이 뭘 사람 민망하게 그런 말을 하냐. 걱정되니까 그렇지. 뭐든 성실하게 해야 미래가 보일 거 아니야. 다 오빠 생각해서 잔소리하는 거야. 아낸 그 남자가 딱 하나 직장을 성실히 다니지 못하는 게 단점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그 말처럼 우리가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 남자는 일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새로 일을 구했었어요. 나중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게 됐죠. 그래도 아내 말대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빼면 그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준 은인이라니 저도 호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전 이미 어머니와 이모, 외삼촌의 끈끈한 관계를 보고 자랐잖아요. 게다가 아내가 제게 정말 잘했기에 전 절대로 그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이상하게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그놈은 아내의 가족 자격으로 상견례 나와 저희 부모님과 인사까지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인 제가 이런 자리까지 나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거 압니다. 근데 지연인 저한테 진짜 남다른 동생이어서요. 친동생 같은 애가 결혼한다는데 꼭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지연이한테 잘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꼭 잘 좀 부탁드려요. 지연이 정말 착한 애예요. 지연이랑 우리가 인연이 되려고 나랑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나 봐요. 나도 보육원 출신인데 딱 2사람 사이처럼 친남매 같은 오빠랑 언니가 있거든. 지연이 걱정은 말아요. 우리가 잘해줄게요. 여태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사람이었기에 결혼 후에도 전 가끔씩 집으로 초대해 그놈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하고 부르며 제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두 연놈이 제 눈앞 화면에서 그러고 있었으니 정말 뒤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그들은 계속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근데 오빠,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오빠 물건을 두고 가는 거야? 나 진짜 남편한테 걸릴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안 걸렸다며. 그럼 됐지. 실수야, 실수. 우리 바람 피우는 거 성철인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 말이라고 해. 오빠 때문에 최근에 의심당할 뻔 하긴 했어도 우리 남편 나 엄청 믿고 있어. 집안 사람들 전체가 다 되게 순수해. 그래서 의심이 없어. 게다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정도 많은지 내가 조금만 힘들다, 불편하다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바로 애 하루 이틀씩 데리고 가서 봐주신다니까. 그 덕에 오빠가 우리 집에 이렇게 종종 놀러 와서 나랑 데이트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굳이 지석이를 자꾸 네 시댁에 맡겨? 애가 고작 3살인데 뭘 안다고. 그래도 애가 삼촌하고 오빠 알아보는데 혹시 모르잖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아유, 진짜. 솔직히 지석이 성철이 걔 핏줄 아니고 내 핏줄이잖아. 난 내 아들 챙기겠다고 애 태어났을 때 온갖 장난감이며 옷이며 다 선물해 줬었는데 아들도 잘 못 보게 하고 너무하다 너. 아주 홍길동이 따로 없어. 이거 뭐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더군요. 방금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손발이 덜덜 떨렸죠. 하면서 그놈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 아이, 제 아들이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소중하고 애틋하게 키웠던 아이가 그놈 말에 의하면
제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내가 그놈과 남매가 아닌 이성적인 사이였다는 것도, 절 배신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다는 그 사실이 제겐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것도 모른 채 화면 속 두 연놈은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근데 오빤 계속 그렇게 장가 안 갈 거야? 별로 생각 없어. 나한텐 예나 지금이나 지연이 너뿐인데? 웃기시네. 나랑 보육원에서부터 성인 돼서도 쭉 사귀다 말다 하면서 헤어졌을 땐 다른 여자 여러 만났었잖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계속 내가 일 다니다 말다 한다고 몇 번이나 나 찾던 거 너였잖아. 다른 여잔 다 헤어졌을 때 잠깐 데리고 논 네 대용품이었어. 아이, 생각해봐. 너랑 헤어졌을 때 다른 여자를 잠깐 만나긴 했지만 네 남자친구들한테 네 친오빠 같은 사람 행세하면서 계속 얼굴 비추고 네 주위를 맴돌았었잖아. 그러다가 네가 그놈들이랑 헤어졌다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 바로 그 여자들 버리고 너한테 쪼르르 달려간 거 기억 안 나? 기가 막힌 그들의 실체는 끝도 없더군요. 그들은 저와의 결혼 전후부터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낸 그노가 보육원 시절부터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한 사이더라고요. 아내는 그놈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 헤어짐을 고했고, 그놈은 계속 아내를 포기하지 못하고 곁을 맴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저와 저희 가족뿐 아니라 아내 전 연인들까지 수많은 사람을 기망하고 농락했던 겁니다. 난 솔직히 네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올 줄 알았어. 근데 기어코 김성철 그놈이랑 결혼까지 하는데 진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다 이거야. 그래도 다 너 위해서 참고 그놈이랑 그놈 가족들 앞에서 해실해실 웃어준 거다. 내가 말했지? 오빤 너무 불성실해서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리고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결혼한 뒤에도 계속 나랑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의심 안 받고 내 주위를 맴돌려고. 너도 나랑 계속 만나고 싶어서 똑같이 연기했잖아. 우린 공범이야, 공범.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고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성철이 그놈 참 불쌍하네. 결혼만 그놈이랑 했지. 사실 넌 여전히 내 여자인 것도 모르고. 애도 지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하긴 그놈은 부모 잘 만나서 인생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손해봐야 공평한 것 같네. 거기까지 듣는데 이미 알아낼 건 다 알아냈다 싶더라고요. 더는 참지 못하겠던 전 당장 차를 서울로 몰았어요. 다음날 출근이고 뭐고 도저히 그럴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집에 가서 그 두 연놈을 아작내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니 이미 시간은 밤 12시가 지났더군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큼성큼 걸어가 냅다 안방문을 열어젖혔어요. 아! 뭐야? 어? 여보, 여보, 어? 성철아, 오늘 평일인데 네가 어떻게 여길?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냅다 달려들어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당황해서 반격하지 못하는 그놈에게 연거푸 5대를 말이죠. 여보, 잠깐만, 잠깐만. 그 다음으로 저는 저를 말리던 아내의 뺨도 온 힘을 다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것 같은 그들을 향해 울분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아,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당신 지금 뭔가 오해한 거야. 오늘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지석이를 하룻밤 봐주신다길래 겸사겸사 오빠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려고 불렀던 거야. 그동안엔 당신한테 아주 조금의 의심조차 받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당신 없을 때 오빠를 집으로 부른 적 없었는데 오늘은 오빠랑 술이 한 잔 너무 마시고 싶더라고. 아, 그래? 넌 남매 같은 사람이랑 막 한 침대에서도 자고 그러냐? 그렇게 몸 다 드러나는 잠옷을 입고? 아니, 잠옷은 편해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침대가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오빠를 바닥에서 자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당신 오빠랑 나 사이 알잖아. 이거 진짜 오해한 거야. 당신이 오버한 거라니까.
그 와중에 아내는 끝까지 어떻게든 둘러대려고 애쓰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저장되어 있던 CCTV 화면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낸 그걸 보자마자 점점 낯빛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이젠 발뺌 못하겠지? 어떻게 니들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노냐? 내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넌 우리 호의를 완전히 원수로 갖고 있었던 거야. 여보, 그게 난 진짜 당신랑 어머님 아버님께 진심이었어. 근데 오빠와의 관계도 차마 끊을 수가 없었어. 오빠도 나한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근데 남자로서 진짜 좋아한 건 당신이야. 진짜야. 아, 그랬어? 이놈도 저놈도 다 놓치기 싫어서 감히 이 집에까지 저놈을 끌어들여서 한 입을 덮고 여태 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냥 당신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몇 번 불렀던 거야. 미안해. 그러면 애가 저놈 애라는 거 무슨 소린데? 그때 내가 서울에 있을 땐데 그때도 외로워서 저놈이랑 만나다가 애까지 만들었냐? 당신도 알지? 내가 우리 지석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어떻게 남의 애 낳아서 내 애라고 속여? 당신이 사람이야? 그건 아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다 말문이 막히자 아낸 다른 변명을 또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바람 피운 건 미안해. 근데 오빠보다 당신을 더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건 진짜야. 그리고 우리 지석이 당신 애야. 오빠의 절대 아니야. CCTV에 다 찍혔는데도 계속 거짓말 할래?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누가 뭐래도 지석인 당신 애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무슨 타당한 이유나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아내는 아이 많은 제 아이가 맞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냥 우기기였던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 아내와 달리 그놈은 이미 상황은 다 끝났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그놈은 입술에 흐르던 피를 쓱 닦아내며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해댔어요. 어차피 다 걸린 것 같은데 그냥 인정하자, 지연아. 그래, 우리 바람 피우는 사이야. 아니, 다 들었으니 알겠지? 지연이 처음부터 내 여자였어. 내가 능력이 좀 없어서 결혼은 너랑 하긴 했지만 10대 시절부터 지연인 단 한 번도 나한테 안 돌아온 적이 없었어. 결국 봐. 결혼은 너랑 했지만 애는 내 애를 낳고 여태까지 나랑 이렇게 잘 만나고 있었잖아. 오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싫어. 이미 다 걸렸는데 뭘 숨겨? 야, 김성철. 지석이 내 애 맞고 까놓고 말하자면 나 그동안 일부러 이 집에 내 물건 질질 흘리고 다닌 거야. 지연이가 자꾸 내 능력이 걸리기도 하고 네 부모를 엄청 좋아해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예 너한테 이혼 당하라고 수 좀 쓴 거야. 뭐? 오빠, 이 문동은 개자식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미 너도 이 결혼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지연아, 나 지금 배달일 안 그만두고 정말 꾸준히 다니고 있는 거 알지? 이제 우리 애도 있겠다. 나 앞으로는 정말 일 안 그만두고 성실하게 살 자신 있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놈 부모처럼 부모님은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석이한텐 저놈보다 훨씬 좋은 아빠 되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놈이랑 헤어지고 이젠 진짜 나한테 돌아와. 어?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진짜? 그 입 안 다물어? 오빠 너 같은 거 그냥 없으면 허전하니까 대충 맞춰주고 좀 가지고 논 거지. 누가 너 따위한테 진심이었는지 알아? 여보, 이 자식 말 진짜 아니야. 우리 지석이 진짜 당신애 맞아. 그놈은 자신의 아들과 제 아내를 되찾고자 일부러 제게 힌트를 준 거더군요. 그런 그놈 속을 까맣게 몰랐는지 아내는 경악을 하며 그놈의 등짝을 마구 내려치더라고요. 아내 잔인한 말이 충격적이었는지 그놈은 굉장히 상처받은 표정이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계속 제게 거짓말로 애원을 해댔어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꼴이
너무 한심하고 우습더군요. 저는 그런 두 연놈을 그 헐벗은 잠옷 차림으로 그냥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죠. 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난 더는 니들 변명도 더러운 속사정도 듣기 싫으니까 나가서 니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해.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이 더러운 여편네야. 앞으로 저놈 집에서 살든 말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살아.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말씀드리고 당분간 휴가를 냈습니다. 이후엔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경악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가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지석이가 네 애가 아니라고? 애미가 어떻게 그런 짓을... 우리가 애미께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어? 걔가 사람이야? 친자 검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아마 제 애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애는 애 엄마한테 우선 보내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휴, 불쌍한 우리 아들.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키웠던 애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게 아빠 아빠 하며 웃는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이도 아닌 아이를 더는 제가 데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로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싸들고 간 아이짐과 함께 아이를 아내에게 넘겼죠. 여보, 애랑 내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해놨어. 내 애가 아니면 그놈 말대로 그놈에겠지. 어차피 곧 탄로날 거짓말 더는 할 시도조차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맞아. 사실 우리 지석이 당신의 아니야. 근데 난 정말 당신 아이인 줄 알고 낳았던 거야. 동훈이 오빠 애일까봐 불안하긴 했었는데 제발 당신 아이길 바라면서 낳았다고. 이건 진짜야. 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그래봤자 당신이 처음부터 나랑 우리 가족을 농락한 거. 이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난 이혼 소송 걸 거니까 앞으로는 법정에서 봐. 여보, 나 동훈이 오빠랑 정리할게. 애도 그냥 그 오빠 주고 올게.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물론 용서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문동은 그 인간은 쳐다도 안 보고 살게. 나 당신도 당신이지만 어머님 아버님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어.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준 거, 진짜 부모님처럼 대해준 건 두 분이 처음이었단 말이야. 제발 나한테서 두 분을 빼앗아 가지 말아줘.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오지? 내가 당신한테 부모님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 손으로 우리 가족 자격을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진짜 나랑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다면 절대 사람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당신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랄한 여자야. 그런 당신한테 줄 기회는 먼지만큼도 없으니까 포기해. 알았어? 그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떠나보낼 때가 말이죠.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고 아이를 보낸 뒤 전 아내와 살던 집을 금매로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곤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돈은 고스란히 돌려드렸죠. 그 집을 그냥 두자니 아이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거든요. 이젠 내 자식이 아니니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 아예 흔적을 지워버린 거죠. 그 후 전 남은 휴가 기간 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아낸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 또 싹싹 빌더군요. 그냥 돌려보내려던 걸 어머니가 뭐라고 하나 말이나 들어보자며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며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요. 근데 저 진짜 이 집 며느리 자리 포기하기 싫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두 분은 제 생애 처음으로 생겼던 부모님이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두 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형님도 좋아했지만 두 분은 제겐 진짜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단 말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진짜 딸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무리 딸이 잘못했다고 해도 딱 한 번 잘못한 걸로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내쳐요. 네? 아내는 어머니가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모두 듣겠다며 제발 자신을 한 번만 받아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저에게와 마찬가지로 아이는 그놈에게 보내고 오겠다면서요. 그런 아내에게 아버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아내를 단념시키셨어요. 혜미야, 아니 지연아, 이게 내가 잠시나마 네 부모였던 사람으로서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잘 듣거라. 난 피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너랑 내가 단순한 고부가 아닌 모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론 진심과 애정이 피보다 더 진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나도 잘 아니까. 근데 너에게 온 마음을 다했던 우리 가족과 성철이와 다르게 네 마음은 추하고 알량했던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길 처음부터 포기한 건 너 스스로니까 추한 미련은 그만 내려놔라. 어머니, 그만하라니까. 이미 우리와는 끊어진 연이니 넌 앞으로 진짜 네 핏줄에게만이라도 진심을 다하며 살거라. 진짜 네 피가 이어진 네 아들, 네 한 몸 잘 살아보겠다고 네 애를 버리는 짓 따윈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애한테만이라도 제발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말라고. 알아들어? 엄마가 돼서 또 애를 버리니 어쩌니 했다간 그땐 진짜 하늘이 너한테 불벼락을 내릴 거야. 난 내 할 말 다 끝났다. 이제 넌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이만 이 집에서 나가다오. 어머님, 아버님, 저 지연이에요. 두 분 며느리자 딸이요. 제발요. 아내 끝까지 매달리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결국 목 놓아 통곡하다 제 손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후 검사 결과 아이는 정말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놈도 직접 자신이 아이의 아빠가 맞다는 검사 결과를 알려왔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이혼 소송과 친자 부인 소송을 걸었어요. 또한 아내와 그놈에게 위자료 소송도 당연히 걸었죠. 휴가 기간이 끝나 부산으로 돌아간 뒤에도 소송 싸움은 계속됐고 제 부산 발령 기간이 끝나기 전엔 그 모든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더 이상 제 호적에 남아있지 않게 됐고 제게 이혼당한 아내에게도 그놈에게도 전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한편 전처는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전처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제 지인은 모든 진실을 알고 제게 정말 미안해했거든요. 그리고 잔뜩 화가 나서 전처의 부도덕한 실체를 은근슬쩍 회사에 다 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처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역시 사람은 죄짓곤 편안히 못 사는 법인가 봐요. 또 들렸던 얘기론 전처는 헤어진다던 그놈과 결국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군요. 애가 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하지만 그놈과 사는 그 세월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이혼한 지 2해가 지난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어느 날 퇴근하던 전 절 기다리고 있던 의외의 얼굴에 흠칫하고 말았어요. 아파트 출입문 입구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전처였거든요. 여보, 전처는 그동안 무슨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또 눈가엔 흐려지는 중인 것 같은 노르스름한 멍자국도 있었고요. 저는 그냥 그런 전처를 지나치려고 했는데요. 그런 전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더니 흐느끼며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든데 갈 곳이 없어서 찾아왔어. 난 들을 말도 없고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았어. 이건 놔. 여보, 동훈이 오빠, 우리 지석이 아빠 있잖아.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뭐? 지석이 아빠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 아주 꼴 좋게 된 거지 뭐. 그 인간 내가 그렇게 좋아서 작정하고 이혼까지 시키러 갈 땐 언제고 살림 합친 뒤로 나랑 그렇게 다투면서 살았어. 어떻게 끝까지 자기 말고 성철 씨 당신을 선택하려고 했을 수가 있냐면서 그걸 담아둔 건지 계속 시비를 걸어대더라고. 그렇게 다투다가 내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니까 나한테 눈치까지 엄청 주기 시작하더라. 혼자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지석이 먹여 살리는 건 안 아까운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깝다고 말이야. 들어보니 전처는 그놈과 사이가 갈수록 나빠졌던 것 같더군요. 하도 돈으로 눈치를 주는 그놈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되던 전천 급하게 마트 일이라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놈은 기다렸다는 듯 다니고 있던 오토바이 배달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애도 잘 안 보려고 하지 살림도 안 하지. 맨날 집에서 술만 먹는데 진짜 환장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갈라서저가 했더니 또 자기를 버리려고 하냐면서 그때부터 손찌검을 하더라고. 그나마 애 앞에선 얌전했는데 술만 취하면 그렇게 나한테 손을 댔어. 나 도망가면 가만 안 두겠다던 그놈이 무서워서 도망도 못 쳤었고. 근데 그런 그놈이 얼마 전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제가 그 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건 전처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의외였던 그놈의 사망 소식에 놀라 잠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죠. 전처는 그놈의 장례를 치른 뒤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곤 저와 저희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잠깐 애 어린이집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도 정말 내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역시 난 가족들을 잊을 수가 없었나 봐.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자꾸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났어. 그래서 무작정 와보긴 했는데 역시 당신은 다시 날 안 받아주겠지? 어머님 아버님도 날 용서 못 하시겠지? 어, 아무리 사정이 어떻게 됐다고 해도 너 여길 찾아오다니 진짜 뻔뻔했네. 가족? 당신 우리 가족에게 가족이란 말 운운할 자격 없어.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존재지. 아무리 배신하고 상처를 줘도 무조건 용서해주는 존재는 아니야.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아쉬울 때만 와서 기대도 되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고. 근데 난 이제 진짜 외톨이란 말이야. 너무 외로운데 찾아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당신은 하소연할 자격도 없어. 그동안 불행한 시간만 계속 보내왔다더니 더 이상의 악담은 하지 않을게. 제발 부탁인데 당신 외로움, 당신 마음 누구에게 기대려고만 하지 마. 당신은 엄마고 기댈 누군가를 찾기보단 앞으로 지석이한테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할 유일한 사람이잖아. 예전 우리 어머니 말씀 기억하지? 제발 당신 아들한테만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아. 추접한 짓 하지 말고 떳떳하게. 이만 가. 또 오면 그땐 더는 점잖은 말 못 나가. 가뜩이나 피곤한 날이었기에 저는 덤덤한 말로 전철을 돌려보냈습니다. 자신도 양심은 있는지 더는 제게 매달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럽게 울며 돌아간 전처는 다행히 이후론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래봤자 아직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전처와 그놈은 많은 사람을 기만한 대가를 크나크게 치른 것 같습니다. 부디 전처가 한때나마 제 아이였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누나 내외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네 사람 모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길 은근히 바라며 아직도 저를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 전 아직 전처에게 대인 상처가 커서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앞으로 더욱 씩씩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회사 생활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땐 그랬지 하며
이 사연의 일을 가볍게 돌아볼 수 있을 날도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라도 남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보이지 않아 더 오래 아프고 더디게 아무는 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고의로 다치게 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닌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짧고도 소중한 인생에서 누군가를 속이기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데 힘을 쓰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곁엔 거짓된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닌 진실한 인연들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